예, 오늘은 창업 컨설팅과 코칭,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총정리해 보려고 오늘 이 시간 자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만 잘 따져봐도 상당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 시간 때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인과관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분류를 만드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그룹핑을 하는 거죠. QFD 혹시 코칭을 나가신 분은 알겠지만 QFD의 첫 번째 하는 일들은 고객의 욕구들을 적은 다음에 그걸 그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분류입니다. 분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개념을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분류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류를 잘 해놓으면 좋은 장점이 이해하기가 되게 빠릅니다. 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진료과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이런 걸 구분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자기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류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되게 불편한 점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분류를 잘못 적용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더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잘못된 배경을 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은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류된 것을 하나의 변수, 개념이라고 하는데 개념과 개념 사이에는 관계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아니면 통계 패키지를 돌려 통계의 상관 분석을 보면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는 점지가 나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뭐 이런 관계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서로 관련 없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수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변인들이 끼어 있어서 서로 A가 B를 영향 주고 B가 C를 영향 주고 C가 D를 영향 준 거가 마치 A가 D에 영향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덩어리로 상관관계가 있고요. 상관관계의 부분집합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모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데이터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이것이 상관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 데이터 사이의 관계에서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뽑아내는 것. 두 번째, 이 관계에서 특별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인과관계라는 것은 인은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과는 결과고요. 뭐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사업을 하는 창업자나 기업가나 특별히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인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인은 뭐냐면 시간상으로 볼 때 먼저 생기는 일 또는 행동 또는 현상이 원인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생기는 일이 결과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일이 결과죠. 인과관계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인과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못마하게 하는 것은 못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원인이 뭐가 되냐면 때문인 것으로 시작해서 이게 결과에 못모 하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못모 한다면 못모가 이다. 한다면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원인이 된다면 이런 액션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 못모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앞에가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국어 문장으로 쓸 때 보면 뭐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이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충분한 이게 원인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함으로 뭐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것을 다이어그램에서는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모 박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네모 박스가 원인이 되고 화살표
출발점에서 결과는 화살표 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원인이 들어가죠. 원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살표 끝에 뭐가 들어가냐? 결과가 들어간다. 결과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자가 잘 안 써지네요. 결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만년설이 녹는다. 거꾸로 합니다. 만년설이 녹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과학적 가설.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만년설이 녹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고 화살표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원인이 되는 쪽에 화살표의 출발점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것에 화살표의 끝점이 표시한다. 그래서 어떻게 읽은지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만년설이 녹는다. 또는 이걸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해요. 만약 만년설이 녹는다면, 만약 지구가 따뜻해진다면 만년설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 따뜻해진다면 만년설이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따뜻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이야기일 때는 그런 식으로 읽고, 만약에 이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만년설이 녹는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군이 분열되면 외세가 침략한다. 원인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또 외세가 침략하게 된다. 이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읽어도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나라가 평온했어요. 참 좋았어요. 잘 경영했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을 불려낸 건데 아닌데.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외세가 침략했더니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게 뒤집어도 설명이 되더라 이거죠. 과학적 가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평생 잘 있다가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니까 그거를 틈타서 외세가 침략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외세가 침략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상시에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나라가 강력히 일어나서 침략을 했더니 그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던 국론이 분열됐더라. 그러면 이제 거꾸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면 봄이 왔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면 봄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도 가능하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얼음이 녹았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게 뒤집어서 설명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충분한 검토나 고민 없이 해석하면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바나나처럼 생긴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 다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한다면 로미오 줄리엣 부모들은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부모님이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합니까? 전제 조건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아이고. 두 집안이 원수지간인 게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고 두 가문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면 줄리엣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 바나나가 이렇게 설치된 것은 두 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토지가 300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빌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뭐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행위가 이렇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요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습니다. 해석도 잘 안 됩니다. 자, 한번 샘플 삼아 해보도록 하죠. 다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넌 시험에 붙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 여기다 긋고
동일하게 앞에처럼 하면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밑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돼야 되죠? 열심히 공부한다. 아, 예. 그러면 위에는 시험에 붙는다. 예. 정우석 선생님 정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역시 정우석 선생님 모범생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다. 그러면 시험에 붙는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논리학 시간도 아니고 국어 시간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지금 창업대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거나 논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뭐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인과관계가 설정이 잘못돼 갖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사업계획서나 논문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쉬운 얘기부터 하잖아요. 공부한다, 시험에 푼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사업계획 쓸 때 보면은 이 기본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잘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쉽죠. 근데 좀 더 가보면 상황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요 부분부터 애매합니다. 자, 이 개는 땅을 빠서 뼈를 묻을 생각이다. 요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좀 꼬여 있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가 땅을 파는 게 먼저입니까? 뼈를 묻을 생각인 것이 먼저입니까? 두 개 중에. 이거 쪼개야 되죠. 어느 행동이 먼저예요? 뼈를 묻는 것이. 그쵸. 뼈를 묻는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땅을 파는 게 두 번째죠.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개는 뼈를 묻고 싶기 때문에 땅을 판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해석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뼈를 묻을 생각이다라는 뼈를 묻고 싶다. 이게 원인 행위고, 그래서 땅을 판다. 이 개는 뼈를 묻고 싶기 때문에 땅을 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 구조로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장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 개는 땅을 파서 뼈를 묻을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려는 것은 일종의 목표죠. 뭐뭐 해야 되는 것은 액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생각 패턴이에요. 뭐뭐 하려면 이게 목표죠.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목표를 이루려면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찾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그게 원인이 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 근데 반대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먼저 원인이 주어졌다면 이 원인을 기반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충분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이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원인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먼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목표가 있고 목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렇게 사고의 패턴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계속했던 우리 목표나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 첫 번째 뭐뭐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유형 것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결과만 보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결과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를 변화시키는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썼다고 알려진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어요. 하브루타 방법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하브루타 방식은 뭐냐면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죠. 선견지명. 그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국지를 자세히 보면 그 제갈공명이 미래 예측 능력이 아니라
이제 천지의 그 기후 조건들을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읽어볼 때 아하 보름 뒤, 한 달 뒤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볼 때 이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아하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 3개월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아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1년 뒤에서는 우리 국가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따라서 사업가가 가장 많이 사업 계획서 쓰는 것은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1년 뒤에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니 이거를 투자금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견지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견지명을 가지려면 당연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 경험이 출중하니 나를 그냥 믿고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그냥 직관에 이용해서 아니 경험에 이용해서 아니면 논리적 사고 없이 그냥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가 놓여 있을 때 아빠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죠. 아빠가 야 이게 뭐야? 아들 자전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야 자전거인 거 누가 몰라? 아빠가 여기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빨리 치워. 아빠는 맨날 소리만 질러. 안 치울 거야. 이게 싸우는 거죠.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대화 방식이에요. 하브루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다른 사람의 어떨까? 이 아빠 물어보면 그럼 아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물어보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불편하겠죠. 자 그러다가 사람이 부닥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아들이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전거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자전거가 넘어서 망가지겠죠. 그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브루타식 소위 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더 깊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하브루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잘 안 보였죠? 이게 뭐야? 자전거잖아요. 누가 자전거인 줄 몰라? 아빠가 여기 놓지 말라고 그랬지? 빨리 안 치울래? 아빠 맨날 소리만 질러. 안 치울 거야!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하브루타 방식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녀가, 피교육자가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있습니다. 복도에 자전거가 세워진 상황을 보고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다른 사람이 어떨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겠죠. 지나는 사람들이 부닥치면 어떻게 하지?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자전거가 넘어져서 망가지겠네요. 그럼 내 자전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여기에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혼낸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아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그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브루타식 논리적 구상을 좀 더 표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진도가 나갑니다.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생기는 최종 결과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은 맨날 자전거 놓아서 사람 통행에 불편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들이 스스로 알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복도에 세우면 이웃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이어지면 좀 이상해요. 자 봐요.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이웃과 우리가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다.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맞죠. 자전거 세워놓는다고 우리와 이웃이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이걸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 점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논문을 쓰거나 사업계획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이웃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액션을 하면 뭐가 잘 팔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 머릿속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간 단계를 사입해야 됩니다.
지금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진다.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논리적 점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세워놓습니다. 논리가 좀 편했죠?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사람이 자전거에 부닥친다. 말이 되죠? 사람들이 자전거에 부닥치면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논리적 점프를 없앤다는 것은 그 말을 이어봤을 때 그럴듯하게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 점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보완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자전거를 복도에 세웠다고 굳이 사람들이 자전거에 부닥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잘 피해가거나 이럴 수 있지. 그러면 논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 근데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힌다. 아 근데 다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 이럴 때 부족한 논리를 더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부주의할 수가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애들 뭐 이런 친구들 특별히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무슨 생각 깊이 빠지는 사람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도에 자전거 세워놨다고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데는 복도가 좁은 아파트 복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고 사람은 부주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도는 비좁다면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완벽히 논리적 구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논리를 맞춰 나가야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부닥친다고 해서 이웃과 관계가 불편해진다. 이것도 논리적 점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 자전거 부닥친다고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했느냐? 자전거에 부닥치죠. 그다음에 그러면 상처가 생기면 자전거 부닥치면 상처가 생기면 나쁜 감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계속 통행 불편에 할 때마다 불쾌함이 생긴다면 그다음에 사람이 자전거에 부닥치고 또 상처가 생겨서 나쁜 감정이 생기고 통행 불편에 불쾌하다면 그때서야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펼쳐놓으면 처음에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면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진다 해서 수많은 이유와 배경, 원인들이 풍성해졌죠. 이렇게 해야 논리적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도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문장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질문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바뀌겠죠.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사람들이 어떨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겠죠. 지나다가 부닥치면 어떡하지?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전거 어떻게 되지? 자전거가 넘어져서 망가지겠죠.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질문을 넣으면 그 질문을 기반으로 논리적 토대를 원인과 결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브루타식 논리적 구성입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달리기 불편하겠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왜 불편해지지? 이제 문제를 바꾼 겁니다. 비좁고 부닥칠 수 있으니까요. 다니기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웃과 관계가 나빠지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는 자전거가 망가지는 문제, 이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사람들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논리적 방향성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뭐냐면 질문자가 의도대로 끌고 가더라도 그 듣는 사람하고 하여금 논리적 점프가 없이 논리적으로 타다고 느껴지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논문이고 사업 전략이에요. 또 동일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본인이 사업하시는 사업 영역이 다 다르고 동일한 논문 주제거리를 가지고 논문 쓰고 있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는 사업자나 논문을 쓰는 사람, 연구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만 설득하냐면 그 사람이 그 논리를 전개할 때 논리적 점프 없이 근거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다이아그램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TOC라는 이 기법을 써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할 다양한 생각들을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고, 첫 번째 문제를 발굴할 때 what, how, why 이거
무엇이 어떤 과정으로 왜 생겼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세 가지 그 방법 쓴다고 그랬죠. 목표나무, 타겟 트리, 브랜치, 구름 이 세 가지 쓴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까지 계속 밖에 타겟 트리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가정에서 아들이 제 방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왜? 아예 아들이 청결 생활 습관 만드는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들에게 자기 방 청소를 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혼낸다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얘기는 아들을 꾸중해서 청소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들 청소라고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야단치고 타이르고 뭐 이런 방법이 있더니 결국은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클라우드라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자, A가 식사 100을 받게 줄 섰는데 B가 새치기 하였다. 그래서 A는 B를 발로 찼다. B도 화가 나서 A를 발로 찼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A와 B를 화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 선생님으로서 생활지도, 인성지도, 또 훌륭한 교사라는 또 칭호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네가 새치기했다. 그래서 발로 찼다. 내가 발로 찼다. 나도 발로 찬다. 화해하지만 서로 암울해진다. 뭐 이런 논리적 이유를 달아가면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회사에서 출하 일정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다. 물건을 납품하는데 잘 출하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출하 일정이 출하 3일 전에 합의돼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출하 전에 출하 일정 합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들이 무엇일까 찾고, 우리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 장애 요인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럴 때도 이런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정의 해결을 담는 그릇, 우리 TOC-FE를 쓸 거고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다 방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달라지면 담을 것도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법에 따라 해결하는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글로 적어야 되고, 글로 적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 삶의 집이 더 쉬워진다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법이 TOC 중에 TOC-FE라는 다이어그램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해 봤더니 목표를 만들거나 위기를 해결하거나 갈등 해소,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거죠. 이 세 가지 이슈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거의 60%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만 잘 사용해도 우리가 상당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 그리고 문제 해결 효과도 큽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이 커지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창의성을 넣는 것도 비교적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국제적으로 표준화되는 사고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거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인증 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시간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토하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추론. 이게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의 과정, 사실을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각 명제의 존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우리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 이때 귀납법. 그러니까 현 상황을 보고 유추하는 거죠. 유추하는 것. 그리고 그걸 나중에 추론할 때 나중에 또 연역법을 사용해서 이 논리적으로 점프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귀납법은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만들어요. 연역법은 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봐서 맞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을 봤더니 성적이 우수한 철수, 영수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보니까 모두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성적이 우수한 철수와 영수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모두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또 만들었어요.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철서 영수가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 밑에 고2인 영희는 보니까 밤늦게 공부를 해요. 밤늦게 공부하니까 얘는 성적이 오를 것 같고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죠. 인과관계 만들 수 있죠. 인과관계를 만드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는 귀납법으로 본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번 새로운 데이터가 와서 0이라는 케이스의 데이터가 왔을 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미리 파일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잖아요. 파일로 테스트를 하거나 서베이 리서치를 하거나 이러면 아하, 제가 파일로 테스트하고 MVP 테스트를 해보니 고객 반응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진짜로 신제품이 나오면 잘 팔 것입니다. 자, 파일로 테스트 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인과관계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정시로 판매하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이게 추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근데 그때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뇌피셜로 평상시에 갔던 개똥철학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원하는 이런 제품은 그냥 출시하면 잘 팔릴 거야. 이거는 그냥 추론인 거죠. 뭐 없이 인과관계 없이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냥 추정 끝에서 만들어낸 그냥 가설입니다. 근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충분히 검증 안 하고 그냥 충분한 자기 경험 아니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해버려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시도라는 것은 이때는 뭐냐면 실험 삼아 해봐야지 여기에 큰 돈이 들어간다든가 큰 예산이 투여가 되면은 거기서 실패하면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실험이나 먼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실험을 해보는 거죠. MVP 테스트라고 그러죠. 실험은 철저히 어떻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이 투여 안 되고 또 시간이 많이 들리지 않으며 또한 이거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별로 타격이 안 받는 정도에서 실험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누가 켜져 있나? 네, 스피커 좀 꺼주세요. 되네. 예, 스피커 꺼주세요. 예, 우리 안녕하세요. 뒤늦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스피커는 꺼주시고 화면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갖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의 성품으로 보아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가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요겁니다. 자, 우리는 그의 성품으로 보아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는 결혼 후에도 결혼하는 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봐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는 그녀와 일생 동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 그는 그녀와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하였다. 이게 추론이 안 맞는 거죠. 현실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일생 동안 왜냐면 앞에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그냥 일생 동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그러면 3년 만에 쉽게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더 살펴볼 텐데 이게 조직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사기가 꺾일 때가 많을 수도 있고 남의 탓하기를 밥 먹듯이 할 수도 있고 내 밥그릇 챙기기에 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급과 기능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을 수 있고 뒤에서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 남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냉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 방법이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음소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직 내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거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본 것을 우리가 앞서 했던 그 과정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마다 조직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기가 꺾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는 정치적 업무도 있고 상식적으로 업무 처리가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데 더 이상 어디서 풀어야 될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죠,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전후관계, 인과관계를 만들면 이런 그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하, 결국 뭐가 원인인지를 이걸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아하, 조직의 정책, 성과 측정, 업무 절차가 잘못된 것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구나. 그래서 요 놈을 해결을 하면 다른 것이 연달아 다 해결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보통 마케팅은 영업부터 숫자가 강의되어 있는데. 김진곤 대표님 스피커 음소거 좀 해주세요. 교수님이 음소거 일괄로 해버리세요. 예, 음소거를 눌렀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김진곤 대표님 음소거 해주세요. 김진곤 대표님. 김진곤 대표님 거기 밑에 음소거 할 수 있죠? 음소거 해주세요. 잡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그 밑에 아이폰 밑에 오른쪽 하단에 그 음소거 하는 법이 있어요. 음소거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음소거 됐네요, 이제. 아이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예, 일반 조직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순환의 지속 강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에 이 4개의 부서가 서로 남의 탓을 잘합니다. 마케팅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이 생산을 기반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부품 구매한 것을 뭐 신규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한 결과물을 마케팅에 반영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서비스가 매출이 안 되고 서비스가 저하되니까 고객 서비스가 저하되니까 매출이 안 오른다 하고 이익 감소니까 예산이 줄니까 경비가 절감되니까 이직률이 늘고 이직률이 주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보통 악순환이 서로 빙글빙글 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원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인과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탓하기, 부서 간 책임 전가하기 이런 걸 통하다 보면 악순환이 지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시간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막 만들어 봤잖아요. 뭐가 원인이고 결과.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바라지 않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undesirable effect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undesirable effect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원인들이 나옵니다. 원인들을 있습니다. 그 원인들 중인데 가장 중심축에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 주는 애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안 되고 뭘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 핵심 문제를 딱 집어다가 얘를 해결되면 얘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요 문제가 해결되고 요 두 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요걸 보조적으로 두 개를 교정하면 전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나 기업가나 사업가나 창업자라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의 전체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서 아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덩쿨이 막 이렇게 있네요. 덩쿨이 막 여러 가지 나무 덩쿨들이 이렇게 엉기정기 설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나무 덩쿨을 정리해 줬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게 깨끗해졌죠. 근데 왜 왼쪽처럼 이렇게 나무 덩쿨이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봤더니 원인이 여러 가지의 덩쿨 줄기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왜 이런 문제 생겼냐 봤더니 덩쿨 씨앗이 발하지 않도록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덩쿨이 자라날 때까지 방치도 안 했어요. 덩쿨이 어릴 때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제거했으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꼬여 있는데 그 문제 원인을 잘 찾아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해외 영업을 시작했더니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적을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분들 이제 한 거 보면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영업을 시작했더니 매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거 애매하다는 겁니다.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었다 아니다. 따라서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되게 중요하고 읽어서 내용 표현을 애매해서 뜻을 알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되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더라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작성자가 뭘 모르고 있다고 섣부로 단정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칭하고 컨설팅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해외 영업을 시작했더니 매출에 영향이 있네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차마 그런 거 잘 못 물어보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코치나 컨설턴트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과 우리가 코치한다 아니면 컨설팅한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해외 영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이걸 명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귀여운 작은 여학생 학교가 있다. 이게 국어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귀여운 작은 여학생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귀엽고 작으니 도대체 이 여학생에 걸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엽고 작은 여학교가 있다는 것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소녀들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매우 작고 근사한 여학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여운 소녀의 학교라는지 뜻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사용할 때 표현을 되게 애매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코치나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집어서 당신이 무엇을 의도하는 게 이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체로 집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많이 한다. 도박을 많이 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박을 많이 하면 그래서 뭐 지하 경제 활성화돼서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인지, 아니 도박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다는 것인지 되게 애매하죠. 따라서 이런 말을 쓰면 도대체 여기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자, 해외 영업을 시작했더니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해외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매출이 줄어든 게 국내 시장 매출이 줄었다는 거야? 해외 시장 매출이 줄었다는 거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했으면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걸 명확히 해줘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해외 영업을 2020년도에 시작했다. 그랬더니 국내 매출이 줄어든다. 물론 이제 뒤에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하나의 박스를 그릴 때 그냥 명사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냐? 문장으로 적어야 돼요. 문장. 품질이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 매출이라는 표현을 썼던가 수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도대체 범위로서 국내를 얘기하는 거야? 해외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국내 비즈니스 한다면 진주시 매출만 얘기하는 거야? 경상남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전국 단위 매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매출 실적이 얼마다? 그러면 그걸 올해 얘기하는 거야? 전년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익이 적어요. 이익이 적다는 것이 되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매출이 적어요. 매출이 10,000원입니다. 적은 건가? 많은 겁니까? 매출이 100만 원입니다.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죠. 목표 이익에 미달했다. 그럼 목표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목표 이익을 1,000만 원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그거보다 미달하면 적은 거죠. 999만 원 벌으면 미달한 겁니다. 10만 원만 쓰면 목표 이익을 상쇄한 거죠. 따라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게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이 적다 이런 표현들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또 실제 존재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사람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 영업을 2020년도에 시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시작 안 했으면 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원인이 또 충분한가? 이것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제한의 원인만 가지고 이런 결과가 다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또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2020년도에 해외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국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굳이 왜 해외 영업했다고 왜 국내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야? 아니 뭐 국내는 국내고 해외는 했는데 왜 해외 영업했다고 국내 영업이 매출이 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유를 하나 더 다는 겁니다. 해외 영업을 2020년 시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해외 근무로 이동했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아하, 국내 영업을 담당하던 능력 있던 직원들이 해외 영업 파트로 넘어가면서 국내 영업에 대한 영업 능력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논리적으로 점프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해외 영업을 2020년도에 시작했더니 국내 영업이 줄어든다.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해외 영업부터 국내 영업이 줄어든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논리를 더 다는 거죠. 해외 영업을 2020년 시작하고 능력 있는 국내 영업사원이 해외 근무로 이동했더니 국내 매출이 줄어든다. 이러면 이제 논리적인 점프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차는 기름이 값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전철로 출근한다. 이건 말은 돼요. 아니 뭐 차가 타고 다녔더니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철을 출퇴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출근하는 이유가 꼭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출근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은 그때 막 피곤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지하철 타면서 출근할 때 출근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럼 내가 출근을 전철로 하는 이유가
기름값도 절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출근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이유도 있다면 이걸 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근하면서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 전철로 출근한다. 그래서 원인을 충분히 달아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더라 이거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난다.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났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났다. 이상하죠? 이거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집에서 연기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선은 잘못됐고 이 빨간색 선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연기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팀이 졌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팀이 졌어요. 팀이 뭐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뛰지 않기 시작했어요. 뭐 보니까 야구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니까 뭐 10대 0으로 5회 벌써 10대 0이에요. 그러면 6회부터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지 않아요. 팀이 거의 졌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원인이 돼서 선수들이 뛰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또 말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인지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인지 되게 헷갈리는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논리는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논문 쓸 때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난다. 이거는 결과는 관찰이죠. 사실 불이 났다는 것부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이 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이 나는 게 연기가 나는 게 원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난 상황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불이 나야 연기가 나는 걸 알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현상들을 보면 나타난 현상이 먼저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납니다. 그럼 그게 원인이 불 때문에 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요리를 태워서 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연기가 난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헷갈린 겁니다.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스러운 말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는 원인이 배운다는 게 원인이 되고 결과는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상스러운 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뭐가 원인인지 뭐가 결과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곰곰이 따져봐야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를 아는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차에 배터리에 충전이 부족하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죠. 또 이런 현상도 돼요. 차의 불빛이 흐릿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무조건 차의 배터리 충전이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리느라만 가는데 이걸 기반으로 나타내는 현상들은 결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예상된 결과들을 예측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기호가 바뀌었으면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제품의 매출이 줄죠. 소비자의 기호가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준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뭘 또 살펴봐야 하냐? 이걸 기반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또 보는 거죠. A의 매출이 줄고 있다. 대신 B의 매출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A의 매출은 줄고 대신 B의 매출은 늘고 있다. 소비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냥 요것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A라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물이 있는데 또 다른 반대부도 있으니까 골고루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을 2020년도에 시작합니다. 근데 매출에 영향이 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매출이 줄어든다고 바꾼다고 했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2020년도에 해외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외 영업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때 국내 매출은 줄어듭니다. 국내 매출이 줄어드는 대신 아직 해외 매출은 처음이니까 아직 신통치 않습니다. 원인이 부족하죠. 그랬더니 전체 원인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처음에는 해외 영업을 2020 시작한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 요거를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해외 영업을 시작했는데 능력 있는 국내 담당 직원들이 해외로 파견을 갔고 당연히 그러니까 국내 매출도 줄어든 상황인데 아직 해외 영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전반적인 인과관계가 더 탄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문을 쓰던 사업계획 쓰던 이렇게 논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을 읽으면서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 문장을 계속 수정해 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또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음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원인의 결과에서 다른 결과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인과관계 검증 프로세스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